5장 식물의 무기영양. 네, 5장 식물의 무기영양. 자, 사람은 밥을 먹고 뭐랄까 일을 합니다. 하여튼 움직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고 휘발유를 넣고 이동을 합니다. 뭐 일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같은 거죠. 그럼 식물은 뭘 먹고 어떻게 하나요?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밥하고 기름에 해당되는 게 식물은 뭘까요? 양분. 예, 양분이면은 예, 햇빛. 양분이면 어떤 양분? 햇빛. 무기양분, 햇빛 또 햇빛. 예, 뭐 등등 있겠죠, 그죠? 어렵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식물은 비료를 먹고 생육한다. 비료. 그럼 비료가 뭔데? 하니까 뭐 질소 비료도 있고 뭐 질소 인산 칼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한 몇 프로 맞을까요? 한 1% 맞을까요? 한 2%? 10% 안 되게 맞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무슨 밥이냐? 햇빛이 주는 광합성의 밥을 먹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사람은 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자동차는 기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식물은 비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광합성 산물, 즉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질소 이산 칼리 같은 이런 뭐 마그네슘이니 뭐 이런 비료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식물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나오겠지만 유기 영양이 있고 무기 영양이 있어요. 우린 지금 무기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식물의 유기 영양은 광합성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사람도 광합성을 해가지고 쌀값 안 들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유기 영양은 지가 알아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다만 유기 양분이 어떤 작용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육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는 보조인자로서 무기 영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골 농부들이 보면은 양분 비료 많이 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5페이지 개관 거기를 아까 우연치를 읽었으니까 이순희 하구님 읽어주세요. 네. 자, 5장 식물의 무기영양. 식물의 영양분은 유기양분과 무기양분으로 나뉜다. 유기양분은 체내에 합성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무기양분은 체외에서 주로 토양으로부터 흡수하는 무기염류를 말한다. 식물체를 구성하는 60여 종의 원소 가운데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원소는 17종이고 유익 원소는 4종이다. 필수 원소 가운데 산소, 수소, 산소, 탄소는 무기 원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머지 14종의 필수 무기 원소와 4종의 유익 원소를 대상으로 그들의 흡수 형태와 체내에서의 생리적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식물체의 영양 진단과 함께 무기 양분을 작물의 12기술과 함께 알아본다. 예, 읽어보신 걸로 충분하고요. 106페이지 식물체의 구성 성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계를 구성하는 원소는 92종인데 하겠습니다. 92종.
뭐 이건 뭐 필요 없는 내용이 뭐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알면 더 좋겠죠. 자, 92종이라는 거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의 사항에서 1번에서 92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번에서 92번. 그럼 92번이 뭔데? 92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93번부터 현재 118번까지 발견을 했거든요. 요거는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라는 거는 양성자 숫자거든요. 결국은 양성자가 1개면 1번, 2개면 2번, 3개면 3번 이런 식으로 가서 92번까지는 양성자가 9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92개. 93번부터는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양성자를 93개 넣고 중성자도 넣고 전자도 93개 넣어가지고 원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원소 93번부터 118번까지 원소는 오래 있질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이게 원자 분열이 일어나죠. 원자가 분열이 돼요. 양성자 같은 게. 양성자가 중성자가 안에 너무 많으면은 이 결합력이 약해져요. 이거를 뭐 강력이라고 하는데 보존이라고 하죠. 보존이라고 있는데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흩어집니다. 이걸 반감된다 그러죠. 그래서 절반이 없어지면은 뭐 전체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50개가 없어졌다. 그걸 이제 반감이라 그래요. 그 기간이 얼마냐? 반감기라 그러죠. 그래서 우라늄을 원자 폭탄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있는 겁니다. 1번부터 92번 가운데 우라늄이 이 반감이 가장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 분열을 가장 잘 시킬 수가 있는 게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우라늄 가지고 원자 폭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예, 92종이 있지만은 이게 골고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적어요. 공기 중에도 질소는 많고 다른 거는 적죠. 사인펜이 어디로 갔냐? 써야 되겠네. 지각이나 생물체를 가릴 것 없이 수종의 원소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각의 경우에는 산소와 규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고, 자, 토양에는 산소와 규소의 농도가 높습니다. 규소는 모래죠. 산소는 왜 많으냐 하면은 이 산소가 철이라든지 이런 금속이라든지 광물질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산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많아요. 그 철도 산화철 상태로 있어요. 철은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철은 다 녹슬어 있어요. 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녹슨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산소가 사실 많아요. 지각에. 그 다음에 생물체의 경우에는 산소와 탄소의 농도가 눈에 띄게 높다. 생물체는 다 유기물이죠. 유기물질들은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수소가 달리고 산소가 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전부 다 이 탄소가 중심에 연결체가 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규소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지각에서 한 원소의 분포 농도가 높다고 해서 동물이나 식물이 그 원소를 많이 흡수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흡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지. 지각에 농도가 많다고 해서 그걸 많이 흡수하고 그건 아니다. 식물체에서 발견되는 원소는 약 60여 종이다. 이 가운데 산소, 탄소, 수소의 분포 비중이 높고 그 밖에 질소, 인산, 칼슘, 인, 마그네슘, 유황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규소가 질소 다음으로 함유량이 많다.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물이라고 한다. 건물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신선한 식물체를 110도씨 건조기에서 24시간 이상 말린 후 그 무게를 건물중으로 삼는다. 이 건물의 95%는 유기화합물이며 나머지 5%가 무기화합물이다. 겨우 5%를 비료로 주는 거예요. 유기화합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것들을 구성하는 원소는 매우 단순하다. 표 5-1 왼쪽에
표 5-1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각에서 그다음에 동물에서 식물에서 이렇게 원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각에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 규소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알루미늄하고 철 쭉 손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은 보면은 탄소가 제일 많죠.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산소 많고 수소 이거는 중량입니다. 중량 무게로 따졌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가 1개짜리예요. 그래서 원자량이 1밖에 안 돼요. 근데 산소는 8번이잖아요. 소회리배 봉탄 질산 8번이에요.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하면은 원자량이 16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수소보다 16배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중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는 개수로 따지면 수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탄소가 55.9%, 한 56%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근데 식물체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탄소보다 조금 더 많네요. 그죠? 그 동물체에서 특징은 질소가 9% 정도인데 식물체는 1.46%밖에 안 된다는 거. 질소가 동물에 많다는 거는 단백질이 많다는 뜻이죠. 단백질. 질소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슘하고 인이 또 동물에 많죠. 그거는 뼈 때문에 그런 거죠. 뼈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특징이 있다면은 식물체도 뭐 질소는 당연히 많은데 밑에 규소가 보면은 1.17이죠. 규소는 유익원소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주로 벼 같은 경우 뭐 3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규소질이 벼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실라고님 밑에 작은 글씨 표 5-1의 작은 글자 한번 읽어주세요.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7.8%, 생물체는 산소와 탄소가 70%에서 88%는 식물을 차지한다. 지각에서 25%나 분포하는 규소는 동물에는 거의 없고 식물체에서는 1% 정도 분포한다. 반대로 생물체에 많이 분포하는 탄소는 지각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등료 표시는 식물 일반의 경우이다. 예, 별 표시는 그 일반 식물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자, 위에 보면은 표에서 아래 위로 나눠져 있죠. 표 5-1이 아래 위로 나눠져 있는데 산소부터 수소까지를 다량원소라고 그러고요. 다량원소. 그 밑에를 미량원소라고 그러죠. 미량원소. 이게 다 해봐야 유기물의 식물체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5%. 그 다음에 표 5-2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식물체를 구성하는 주요 유기물의 구성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셀룰로스부터 유기산까지는 전부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셀룰로스부터 리그닌까지는 전부 그 포도당에서 유래한 것들이죠. 포도당 계열들이죠. 탄수화물 계열들이죠. 탄수화물 계열. 또 유지방하고 유기산 이것들은 뭐 지질 성분들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것들도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단백질을 보시면은 자, 유기물은 기본적으로 CHO는 다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 있고 단백질은 질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질소가 단백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황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핵산은 인이 들어가 있죠. 핵산을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뉴클레오티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이 들어가 있고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은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을 모아가지고 연결하면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CHON에서 똑같고. 그 다음에 엽록소는
CHON에다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마그네슘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은 7장에서 16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65페이지에 그림 7-1에 보면은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중간에 마그네슘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엽록소의 그 분자 구조식인데 엽록소 한 개 안에 마그네슘이 한 개 필요한 거예요. 한 개. 달랑 한 개 필요해요. 근데 이 한 개가 힘이 되게 강한 거예요. 금속 원자가 안에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물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일반 탄소라든지 질소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것들을 금속 원소들이, 무기 원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엽록소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다시 돌아오세요. 107페이지로. 그 다음에 카로틴이라든지 안토시안 이런 거 색소죠. 그건 다 CHO고요. 비타민 C도 CHO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유기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거는요. CHO 빼고 무기 원소로 중요한 게 NPSMG, 그러니까 질소, 인, 황, 마그네슘 요 네 가지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5.2 필수 원소와 유익 원소. 무기 원소의 필수성이나 유익성의 여부는 수경 재배로 확인할 수 있다. 땅으로 재배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물에다가 섞어서 재배를 해보면은 어떤 게 그 식물한테 필요하고 남아도는지 이걸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식물체에서 발견되는 원소 가운데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를 필수 원소라고 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유익한 것을 유익 원소라고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필수 원소는 17종이며 유익 원소는 4종류가 있다. 유익 원소는 나트륨, 규소, 셀레늄, 코발트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책 110페이지부터 이 4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자, 521 수경 재배 보겠습니다. 토양 대신에 무기 양분을 고루 갖춘 양액만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수경이라고 한다. 수경법은 19세기 중엽 독일의 식물 생리학자 작스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동안 식물의 무기 영양을 연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수경법을 통하여 양액의 조성 성분을 조절해 가면서 식물의 생육 반응을 조사하면 각 원소의 필수성과 아울러 생리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식물의 영양 생리 연구 수단으로 출발한 수경법은 오늘날 첨단 농업 기술로서 수경 재배와 식물 공장으로 발전하였다. 그 이제 위에 그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굳이 안 읽어볼게요. 522 필수 원소. 식물체에 분포하는 여러 가지 원소 가운데 생육에 꼭 필요한 것을 필수 원소, 에센셜 엘리먼트라고 한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원소가 다를 수 있고 원소별 요구도도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필수성은 다음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첫째, 필수 원소는 부족하거나 없으면 자신의 생활환을 완성할 수가 없다. 아까 마그네슘처럼 그 엽록소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처럼 그게 없으면 엽록소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한 개밖에 없지만. 둘째, 식물의 필수적인 성분이 구성성분이다. 엽록소에 딱 한 개, 그 필수. 그 다음에 셋째, 기능과 효과 면에서 다른 원소로 대체할 수 없다. 마그네슘 대신에 그 자리에 철도 들어갈 수 있고 몰리브덴인가? 다른 것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용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어버려요. 넷째, 단순히 상호작용의 효과 때문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 특별한 그 용도 때문에 사용되는 거라는 얘기죠.
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식물의 필수 원소는 17종류이다. 이들은 식물체 내에서의 분포 농도를 기준으로 30mol, kg당 30kmol, 밀리몰 이상의 다량 원소, 그 다음에 30mol 이하의 미량 원소로 분류한다. 다량 원소는 CO, HN, K, Ca, 마그네슘, 인, 황 등 9종류이고 미량 원소는 8종이다. 여기 보면은 미량 원소 중에 니켈이 들어가 있죠. 니켈. 요거는 제가 그 카페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안 나와 있죠. 요 니켈만 더 추가시키면 돼요. 미량 원소에서. 이들 필수 원소의 종류별 식물체 내에서의 무게 구성 비율은 그림 5-2에서 보는 것과 같다. 까지 읽고 그림 5-2로 한번 가볼게요. 109페이지. 식물체 내에서 필수 원소의 종류별 무게 구성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탄소, 수소, 산소가 96%고 기타가 4%라는 얘기죠. 기타 4% 가운데 다량 원소가 3.5%, 미량 원소가 0.5% 정도 차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10쪽에 비광물성 원소인 탄소, 수소, 산소는 기공을 통해 들어오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뿌리에서 흡수되는 물에서 얻으며 참 싸게 얻죠, 그죠? 거의 뭐 공짜로 얻잖아요, 그죠? 나머지 광물성 원소들은 토양에서 물과 함께 흡수되는데 모든 원소는 표 5-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자, 식물이 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철근을 막 갉아 먹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식물이고 동물이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필수 원소는 체내에서의 이동성을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카스페 분구는 비이동성 원소로 분류한다. 요거는 꼭 외워두시면 좋아요. 편리해요. 카스페 분구, 칼슘, 황. 저는 카스페 분구로 외워요. 카스페 분구. 앞 페이지 109페이지 오셔가지고 표 5-3 보시기 바랍니다. 5-3 보시면은 다량 원소, 미량 원소 있습니다. 이거는 죽어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은 굳이 농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모르면서 농악하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외우시라는 거예요. 다량 원소에서 보면은 그 수소는 물에서 흡수한다 그랬고 탄소는 이산화탄소에서 흡수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산소는 산소 그대로 흡수하기도 하지만은 호흡에서는 산소 상태로 흡수합니다. 근데 광합성에서는 물 상태로 흡수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소를 흡수한다 할 때 산소 이렇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산소는 공기 중에 항상 O2 상태로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18쪽 헬륨이라든지 뭐 아르곤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이런 거를 빼고 나머지 11쪽부터 17쪽은 전부 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O2 상태로 있는 거예요. O2 상태로. 질소도 마찬가지로 N2 상태로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 질소는 N2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소는 NO3, 질산염이라든지 NH4+, 암모늄 이온, 암모늄염 이 상태로 식물이 흡수할 수 있어요. 질소는 질소는 결합선이 3개 달려 있어요. 3개 달려 있는데 N2가 되려면은 이 질소와 질소가 결합선이 3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유 결합이 3군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강하겠어요. 결합이 3개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강한 거예요. 산소는 OO에서 결합선이 2개예요. 2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 그래서 얘 산소도 되게 강한 결합인데 질소는 더 강한 결합이죠.
그래서 질소를 공기 중에서 질소 공기를 마셔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태? NO3나 NO3 마이너스 이온,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이온, 이 상태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칼륨은 칼륨 플러스, 그 다음에 칼슘은 칼슘 2가 양이온, 마그네슘도 2가 양이온 상태, 그 다음에 이는 H2PO4 또는 HPO4 상태로 HPO4의 2가 마이너스죠. 2가 음이온이죠. 음이온. 플러스 H의 수소 이온, 양성자죠. 이렇게 하면은 H가 2개 되죠. H가 2개 되고 PO4가 되고 양성자가 양이온이 양전자가 있고 음전자가 됐어요. 얘가 이쪽으로 한 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나 아니면 수소가 한 개 더, 양성자가 한 개 더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거나 이 상태로 이는 흡수가 된다. 그 다음에 황은 SO4, 황산 상태로 흡수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철에 보시면은 Fe3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됐어요. 3가 양이온이죠. 철에서 전자 3개가 어디 도망가 버렸다 이 뜻이죠. 얘는 전자 2개가 어디 도망가 버렸다는 뜻이죠. 그죠? 이거를 3가철이라 그러고 2가철 혹은 뭐 제3철이라고도 하고 제2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10쪽에 가서 유익원소. 식물은 17종의 필수 원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소를 흡수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 원소는 특정 식물의 생육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원소를 유익원소라고 한다. 유익원소는 모든 식물에 반드시 요구되는 원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에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유익원소로 인정되는 원소는 4가지, 나트륨, 규소, 셀레늄, 코발트 이렇게 4종류다. 이 중에서 시험에 보통 우리 잘 나오는 게 규소죠. 벽과 식물은 규소를 흡수하여 잎의 기계적 지지나 뇌의 병충성을 강화한다. 규소가 벼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튼튼하게. 대부분의 염생식물은 나트륨을 흡수하여 세포의 삼투 포텐셜을 유지하면서 염류 농도 장애를 방지한다. 셀레늄은 동물의 필수 원소로 사료 작물에서 셀레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코발트는 콩과 식물의 근류 발달, 질소 고정, 여기에 코발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또 그 다음에 구리인, 망간 이런 것을 해독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필요하고 생육 촉진 이런 데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중에 유익원소 중에서는 규소가 제일 중요하고요. 뭐 동물학을 하는 사람은 나트륨이 중시해요. 그 다음에 원소별 생리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원소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비광물성 원소인 탄소, 수소, 산소는 광합성과 호흡작용에 이용되고 유기화합물의 기본적인 구성성분이다. 나머지 광물성 원소들도 종류별로 독특한 생리적 기능을 가진다. 일부는 동화되어 중요한 유기물질을 만들고 일부는 복합질 형성해 다양한 생리 현상을 지배한다. 이 유기물이 가능한 거는 이 탄소 때문입니다. 탄소는 팔이 4개 달려 있습니다. 팔이 4개 달려 있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쉽게 말해 분자죠. 근데 분자하고 화합물은 좀 다릅니다. 분자는 단위적인, 그러니까 원자 결합을, 예를 들어 물 분자 이렇게 말하죠. 물이 만들어지면 그걸 단위적인 분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화합물이라는 거는 분자를 포함해요. 포함하는데
원자 또는 분자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화합물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 뭐 물 분자, 뭐 질소 분자 이런 것처럼 뭐 포도당 분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나타낼 때, 단위적으로 한 가지 나타낼 때는 주로 이제 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화합물인데 그 중에서도 이게 탄수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탄수 화합물. 뭐냐면 탄소와 수소로 된 화합물이라는 거죠. 탄소와 수소로 된 화합물. 예를 들어 탄소는 팔이 4개 달려 있어요. 결합선이 4개 달려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탄소가 옆에 또 탄소가 달리고 또 탄소가 달리고 여기 수소가 달리죠. 이런 식으로 달릴 수도 있어요. 수소. 그래서 탄소는 옆에 계속 탄소를 계속 연결할 수 있어요.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그래서 이 탄소, 인간의 유기물이 바로 이 탄수 화합물이에요. 여기에 가끔 수소 대신에 산소가 붙기도 하고, 뭐, 다른 질소가 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인간은 탄수화합물에서 출발합니다. 탄수화합물로 이루어진 인공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우리 약품들, 의약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공에 의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뭐 사람의 몸에 해롭다느니 어떤 거는 해롭지 않다느니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의 유기물하고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탄소, 수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도 그 분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것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이고 안 되는 거는 탄소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들은 분해가 안 돼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오로지 탄소로만. 모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하고는 탄수화물하고는 다릅니다. 얘는 수소라든지 이런 게 안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의 한 분야다. 인간의 유기물이라는 거는. 그래서 플라스틱도 탄수화물, 뭐 비닐 이런 게 다 인공적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게 대부분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농약도 탄수화물이고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삶이 뭐 조선시대 때 플라스틱 바가지가 없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죠. 탄수화물로 오만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다 인공으로 예전에 자연 상태는 없던 것들이에요. 그 정도만 아시고 111쪽에 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다량 원소의 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질소네요. 질소.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죠. 7번. 원자 번호 7번. 질소는 질산염, 질산 NO3 마이너스. 질소 한 개에 질소는 팔이 3개라 그랬죠.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산소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와 있는 상태. 또는 NH4 플러스. 질소는 팔이 3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요 팔을 가지고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러죠. 비공유 전자쌍 아시죠? 근데, 공유 전자쌍이에요. 공유 전자쌍인데,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러죠.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라는 거는 수소하고 질소가 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공유결합. 공유결합. 이 부분은 질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전자들이죠. 이 부분에 수소가 들어갔다 붙는 겁니다. 이걸 배위결합이라 그래요. 배위결합.
비위계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 이게 전자가 하나 없는 상태죠. 자, 이 NO3나 NH4, NH4를 암모늄염이라고 그럽니다. 암모늄염 혹은 암모늄 이온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질산염 또는 질산이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질산태질소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 같은 말이고, 주로 NO3 형태로 많이 흡수한다는 거죠. NH4보다는 NH3 형태로 많이 흡수한다. 식물에 따라서는 NH4를 우선적으로 흡수하거나 NH4만 흡수하는 식물도 있지만 주로 NH3를 많이 흡수한다. 질소는 잎에 많이 분포한다. 왜냐하면 고기 여육세포라 그러죠. 여육. 단백질 부분에 많이 있으니까. 기관 상호 간에 재분배가 잘 이루어진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분해해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아미노산. 다시 아미노산이 한 20가지 되잖아요. 이걸 다시 또 재결합해요. 다른 단백질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분배했다가 다시 또 결합하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질소는. 질소가 부족하면 노엽의 질소가 생장 중에 어린 잎으로 이동된다. 질소는 이동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원소 이동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린 잎으로 이동하는 거는, 늙은 것은 어차피 늙었으니까 그 낙엽이 될 거니까, 그죠? 너는 죽어라. 어린 잎으로 가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그죠? 양분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기질소는 동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 핵산, 엽록소, 비타민, 호르몬 등과 같은 중요한 유기화합물을 만든다.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은 같은 거예요.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고, 효소는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고, 핵산은 DNA죠. DNA, RNA를 핵산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인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질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엽록소에는 뭐 당연히 질소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호르몬 이런 게 다 유기물질이니까, 이게 다 단백질 계열 물질들이니까 질소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흡수된 질소의 80에서 85%는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자, 그러면은 질소가 과잉되면, 그 다음에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볼게요. 자, 질소가 NO3로 많이 흡수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NH4로도 흡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잎에 많다.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이 단백질 합성에 소모되어 가해용성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셀룰로스와 같은 무질소 화합물의 합성이 억제된다. 자, 질소가 너무 많으면은 광합성 산물이라는 거는 CHO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탄수화물 종류예요. 이 종류가 여기다가 질소를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단백질로 많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부족해요. 탄수화물 쪽이 많아야 호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셀룰로스도 탄수화물 계열이죠. 그래서 셀룰로스를 못 만들고 자꾸 질소 쪽, 단백질 쪽 물질만 자꾸 만들게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되면 세포의 크기는 증대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밥을 많이 먹이고 고기만 많이 먹였어요. 그때 덩치만 커졌어요. 세포벽이 얇아지면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몸이 허약해요. 식물이 도장하고 헛자라고, 그 다음에 화학 분화가 억제된다. 덩치만 커가지고 장가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화학 분화가 억제된다. 꽃눈이 안 생긴다. 이거는 식물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꽃을 피우잖아요. 꽃을 피우는 건 왜 피우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유가 없다면 식물은 절대로 꽃을 안 피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6.25 지나고 난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를 겪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5,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나라가 위태하고 세상이 위태하면은 후손을 낳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식물도 똑같아요. 그 단백질을 많이 먹이면은 고기를 많이 먹여야 되니까 질소를 많이 먹이니까 식물도 덩치만 커지고 몸은 허약해지고 장가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화분화가 억제된다. 이게 뭐냐면 농학적으로 말하면 탄질률이죠. 탄질률. 탄질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질소분의 탄소의 비율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화분화가 이루어지죠. 그 탄소는 적고 질소만 많은 거예요. 분모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꽃이 안 생겨요. 화분화가 안 돼요. 장가 안 가려고 그런 거죠. 여자들은 시집 안 가려고 그러고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소가 결핍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 볼게요. 자, 질소가 과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잘 이제 머리에 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질소가 결핍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엽록체 단백질이 분해되어 노엽부터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질소가 모자라니까 엽록체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다른 데 갖다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다른 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록체는 녹색인데 이 녹색이 누렇게 황백색으로 바뀌는 거죠. 색깔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질소 결핍으로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면 여분의 탄수화물이 줄기나 엽병의 목질화를 촉진하고 안토시아닌과 시안과 같은 색소를 만들어 축적하기도 한다. 때로는 개화기가 앞당겨져 과실은 작고 성숙이 지연된다. 이게 탄질률과 같은 얘기입니다. 질소부가 적으니까 탄소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작은데 키도 작고 신체 발육도 잘 안 됐지만 결혼은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를 느끼니까. 아, 빨리 후손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비율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인을 볼게요. 인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마치고 자, 인은 원자 번호가 15번이죠. 15번. 15번. 자, 인이라는 말은 원래 빛난다라는 빛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왔어요. 포스포러스가 빛난다는 뜻에서 왔고 H2PO4 그 다음에 HPO4 이가 이온 이가 음이온 이걸 다른 말로 인산 이수소 이온 오른쪽 거는 인산 수소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뭐 하나 더 할까요? 딴 것도 있는데 PO4 삼가이온 이거는 인산이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H3PO4 이건 그냥 인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책 읽다 보면 이런 게 좀 헷갈리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자, 책을 볼게요. 토양 중 두 이온의 분포 비율은 pH 산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중성에서는 H2PO4 그러니까 인산 이수소 이온을 잘 흡수하고 염기성에서는 HPO4의 농도가 높다. 식물은 주로 H2PO4를 많이 흡수한다. 이는 체내에서 쉽게 이동하고 재분배가 용이하여 새로운 조직에 많이 분포하고 오래된 조직에는 결핍되기 쉽다. 왜 새로운 조직에 많이 분포하냐? 이게 아까 핵산에 필요하다 그랬죠. 인이 P가 핵산에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많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데는 당연히 세포 분열하면 핵산 분열이 되겠죠. 이 핵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체내에서 쉽게 이동하고 재분배가 용이하여 새로운 조직에 많이 분포하게 했고요. 영양생장 중에는 영양생장이라는 거는 체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거죠. 체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죠. 줄기나 잎에 많이 분포하지만 생식 생장에 들어가면 종자나 과실로 이동하며 당연하죠. 그죠? DNA 그쪽이 많이 필요하니까. 종류에 따라서는 50% 이상이 생식기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도 있다. 네. 핵산 때문입니다. 핵산. 그렇죠? 핵산은 DNA와 RNA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흡수된 인은 체내에서 유기인 화합물 또는 무기인 산염의 형태로 분포한다. 자, 유기물과 화합된 상태로도 존재하고 무기물 상태로도 존재한다. 그 얘기죠. 자, 유기인 화합물로는 핵산, 인지질, 효소, ATP, 피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 5-3을 보면은 피틴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잠깐 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림 5-3을 보시면은 왼쪽에 게 미오이노시톨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당알코올이에요. 당알코올. 당알코올의 종류입니다. 당알코올 종류고 얘가 6개의 H3PO4를 만났습니다. 그죠? 6개의 H3PO4를 만나가지고 인산을 만났죠. 더하기 인산을 만났습니다. 인산을 만나가지고 피트산이 됐습니다. 그죠? 뭐로 바뀌었냐? 피트산이 됐어요. 피틴산이라고도 하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육각형의 OH가 다 달려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OH가 붙어 있고 여기도 OH가 붙어 있어요. 6군데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요 꺾인 자리는 다 탄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산이 붙으니까 인산이 6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6자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가 붙고 여기에 인산이 들어갔어요. 요 산소는 뭐냐 하면은 원래 인산의 모양이 이런 구조예요. 여기 산소가 있고요. 여기 OH가 있고 여기 O 모양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인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O가 바로 여기 붙은 거죠. 그래서 인산이 6개가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6군데. 이게 당알코올이라 그랬거든요. 미오이노시톨. 이거를 먹어요. 먹고 또 인산도 흡수가 됐어요. 그럼 체내에서 피트산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피트산이 합성이 됐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죠. 피트산이. 이 피트산이 뭐냐면 콩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콩에. 이게 피트산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요. 방해하죠. 이 피트산이. 사람이 콩을 먹으면 설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게 피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야 되죠. 네, 앞으로 와야 되죠. 자, 이들은 세포의 생장과 증식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이다. 예를 들면 핵산은 유전 현상에, 인지질은 뭐 당연히 세포막을 만드는 데 필요하죠. 물질의 투과성에 관여한다. 무기태 인산염은 물질 대사 과정에서 당류와 결합하여 생화학적인 반응을 촉진하며 ATP를 합성하여 에너지의 저장과 방출을 조절한다. 인이 과잉으로 흡수되면 아연, 철, 구리하고 구리 등의 흡수와 전류를 방해한다. 이걸 다른 말로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길항작용. 뒤에 가면 나와요. 길항작용.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깎여 나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두 사람 다투면은 서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 현상이죠. 기량작용. 그다음에 결핍되면은 핵산의 합성이 억제되어 단백질이 감소하고 세포 분열이 저해된다. 당연하겠죠. 잎의 색깔이 암록색을 띠거나 안토시아닌의 발현으로 녹차색을 띈다. 줄기는 가늘고 딱딱해지며 과실은 작고 성숙이 늦어진다. 인이 부족하면 성숙한 조직에서 유조직으로 재분배가 일어난다. 성숙한 조직은 늙은 조직은 더 이상 인이 필요 없으니까 애기 조직한테로 인을 그쪽으로 빨리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112쪽까지 하고요.
다른 분들이 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너무 잘해서 없어요. 일단은 녹화를 자를게요.